자,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에서 나왔는데 고대는 직접 민주정치라고 해서 나왔을 겁니다. 모든 시민이 국정에 참여하는 정치 형태를 띠고 있었던 것이 바로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근데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만 시민이었느냐라고 하면 거기 나온 대로 자유민 남자만 시민이었어요. 자유민 남자만 시민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서 시민이라고 하면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라면 아테네에서 시민은 성인 남자. 아테네에서 시민 계급하게 되면은 시민은 성인 남자만 시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자라든지 노예,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제외를 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테네는 민주정치는 민주정치인데 고대 아테네 민주정치는 우리가 제한적인 직접 민주정치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한적인 직접 민주정치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자 노예 외국인은 제외가 되었다. 그런데 문제를 푸시다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라고 하면은 그리스 아테네는 성별과 노예, 성별과 신분에 따른 차별을 했어요라고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성별과 신분에 따른 차별했다라고 나오는데, 근데 외국인을 참여시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에 따른 차별도 이루어진 겁니까? 국적, 그렇죠? 이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왜 성별과 신분이라는 말만 나오게 되느냐라고 하면은 오늘날도 외국인은 정치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자, 외국인이 어느 특정 정당을 너무 좋아해. 그래서 그 정당에만 가입하고 싶어. 우리나라 가입할 수 있을까요? 정당 가입 안 됩니다, 외국인이. 그럼 가입 안 되면은 그 정당에 회비라도 좀 내고 싶다. 회비도 낼 수 없어요. 당비도 낼 수 없습니다. 외국인은 그래서 정치 참여가 제한이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지방자치 선거 때 투표권이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나중에 선거 파트 가서 하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간혹 보다 보니까는 외국인인데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누구죠? 이자스민. 그 사람은 외국인인데 저 정치 참여한 것 같은데요라고 하는데, 이자스민이란 그 사람은 완전히 귀화한 겁니다. 귀화하고 필리핀 국적을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피선거권을 취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비례대표로 당선이 된 거예요. 요번에도 20대 국회의원 선거할 때도 그 로버트 할린가요? 그 변호사, 그 국제 변호사 로버트 할린, 요즘 그 백년 손님인가 어디 가서 그 처가살이 하는 걸로 나오던데, 근데 그 양반도 뭐 정당의 비례대표 의원으로 공천 신청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 공천에서 탈락돼서 비례대표 의원으로 나오지 못했지만은, 근데 그 사람도 그걸 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렇죠. 완전히 자유국적 포기하고 원래 국적 포기하고 완전히 귀화하고 일정 기간 이상을 지났기 때문에 피선거권을 취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외국인이라고 보면 안 되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우리나라도 아직도 정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근데 굳이 외국인이란 것을 왜 교과서에 이 말을 썼느냐라고 하면, 사실 아테네랑 로마를 좀 비교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로마는 이방인도 정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방인이란 말을 썼습니다. 외국인이 아니라 이방인. 이방이란 뜻은 뭐예요? 다른 지방 사람, 이런 뜻이잖아요. 다른 지방 사람. 근데 왜 외국인이란 말을 쓰지 않고 이방인이란 말을 씁니까? 라고 하면은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일제 강점기를 거쳤지만 기분 좋은 상상을 하나 해볼까요?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우리 대한민국 코리아가 있습니다. 울릉도가 있고 독도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섬이 있지요. 일본 4개의 섬 이렇게 있습니다. 자, 한번 공격을 하자. 우리가 공격을 해서 일본을 갖다가 우리가
점령을 했어요. 그냥 상상입니다.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은 서로가 이제 전쟁하면 안 되겠지만 상상해서 점령을 했어요. 그러면 뭘 하고 싶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 생각하는 거 있을 거예요. 뭐 일본인데 이게 뭘 하고 싶겠다라고 하는 거 상상하는 거 있을 텐데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요.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창씨 개명하자고 나와요. 이름 바꿉시다. 그리고 일본말 사용하지 못하게 합시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큰 소리로 징용 보내요. 근데 어디로 보냅니까? 보낼 데도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 하나 까먹는 게 있어요. 뭘 까먹는 거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점령하면 여기를 지우고 뭘로 쓸까요? 그렇죠. 끝난 거예요. 한국. 그러면 얘네는 더 이상 일본인이 아닙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이.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조선인이 아니라 일본인을 했듯이 주권을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그렇죠? 우리나라 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는 뭐로 부르? 외국인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한국인이면서 우리랑 다른 지방에 있는 이방인. 그렇죠? 이때는 그러면 우리가 일본 여행을 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여행 간다면은 해외 여행이 아니라 그냥 섬 여행이죠. 그렇죠? 우리나라 갖고 있는 그냥 섬 여행 가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예요. 로마가 세계를 제패하다 보니까 세계를 제패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제패한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뭘 줬을까? 시민권 줬겠죠. 성인 남자에게 시민권 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 아테네는 안 줬지만은 로마라는 지역은 세계를 제패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도 시민권을 줬다라는 개념으로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아테네에서는 사실 외국인은 제외를 시켰다라는 표현을 교과서에 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로마와 비교하기 위한 건데 갑자기 로마는 쏙 빠져버리고 외국인은 제외시켰다라고 하고 나서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성별과 신분에 따른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니까 국적은 어디 가고 이런 의심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외국인은 우리도 지금 안 하고 있다는 것만 생각하면 돼요. 성별과 신분에 따른 차별이었다. 그래서 요 시민은 뭐였느냐라고 얘기하냐면 특권 계급이었습니다. 특권 계급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특권 계급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 자, 공직자 선출을 봐보세요. 공직자 선출의 직접 민주정치인데 무슨 여기서 선거를 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텐데 선거를 했거나 생각할 텐데 아테네에서 공직자는 누가 될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공직자는 희망자가 될 수가 있었어요. 공직자는 공직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아테네에서 선거를 했었느냐라고 하게 되면요. 선거를 했던 이유가 있어요. 선거를 했던 이유는 자, 그 옆에 제가 적어놨는데 아테네 선거에서 고대 아테네에서도 선거로 공직자를 선출을 했다. 특히 나라를 지키는 군인의 경우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했기 때문에 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은 추첨을 통해서 뽑기가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면 힘도 있어야 되고 용기도 있어야 되고 지략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니까 시민들한테 물어보는 거. 야, 누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했으면 좋겠니? 라고 하니까 야, 누가 했으면 좋겠어, 누가 했으면 좋겠어 이거 적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거로 군인 등처럼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직인 경우에는 선거로 하자. 이거는 희망자라고 해서 몽땅 다 할 수 없다. 이거는 선거로 하자 해서 선거제도를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선거를 할 때 탁월성의 원칙이다라고 하는 요 말을 쓰는 이유가 탁월성의 원칙입니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 공직은 다른 것보다도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탁월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전문직의 경우에는 선거로 뽑자. 그렇다고 이게 보통 선거일까요? 아니죠. 보통 선거는 일정 연령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이건 누구만 참여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만, 시민들만. 그러니까 보통 선거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하여튼 선거는 했어.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으로 했던 것이 추첨이에요.
추첨. 추첨을 왜 하느냐라고 하면 공직자 수보다 희망자 수가 더 많으면 추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첨을 했는데 추첨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 나온 것처럼 유사성과 평등성의 원칙이 적용이 되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요. 탁월성의 원칙이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이 꼭 뛰어나서 그 일을 맡는 것이 아니라 업무가 비슷해, 유사해. 그래서 한 번 맡았던 사람이 또 한 번 이것도 맡아도 돼, 유사해. 그리고 크게 뭐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니까 평등하게 그냥 누구든지 희망자들 중에서는 뭐 해서 추첨을 해서 그 일을 맡겨도 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추첨을 통했다. 그러니까 대부분은 다 추첨을 한 겁니다. 추첨을 대부분 했지만은 특별한 것만 선거. 대부분은 추첨. 쌤, 근데 그 옆에 윤번은 뭡니까? 윤번은 아주 예외적으로 희망자가 너무 적었을 때. 공직자는 채워야 되겠는데 희망자가 너무 적으면 가서 야, 너 선거 뽑힌 적 있어? 아니. 추첨 뽑힌 적 있어? 아니, 없는데. 야, 그럼 너 한 번 해. 돌아가면서 해야 돼, 이거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자. 부족하니까. 이렇게 하면서 했던 것이 바로 윤번이에요. 그러니까 윤번이라고 하는 희망자 수가 적을 때는 윤번을 통해서 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시민이 많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테네 시민이 많지가 않은데 폴리스였고 도시국가였거든. 그러니까 웬만한 시민이면은 다 공직을 한 번씩은 맡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한 번씩은 다 맡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선생님, 그럼 공직을 그럼 한 번씩은 다 맡았기 때문에 그러면 얘네들을 직접민주 정치라고 하는군요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사실 얘네들이 직접민주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밑에 보면 민회 때문에 그래요. 민회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쳐놓으세요. 왜 민회 때문에 아테네 민주 정치를 직접민주 정치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모든 시민이 참석하는 밑줄 모든 시민이 참석하는 뒤에 보니까 최고 의결기관 밑줄. 우리나라 국회가 의결기관입니다. 우리나라 국회가 의결기관이고 정부는 집행기관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의회가 우리나라에서 국회가 의회가 의결기관인데 우리나라 의회에서는 의결기관에 누가 참여하죠? 모든 시민이 참여합니까? 대표자가 참여합니까? 대표자가 참여하죠. 그래서 간접민주정치예요. 근데 여기는 의결기관에 누가 참여했다? 모든 시민이. 그래서 민회 때문에 우리가 직접민주정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평의회가 나옵니다. 평의회는 민회의 업무를 지원했다. 밑줄. 그래서 평의회라고 하는 것 때문에 평의회 때문에 쌤 의회란 말이 들어갔네요. 평의회가 그래서 의결기관이겠네요. 오늘날 의결기관이네요. 절대 아닙니다. 민회가 의결기관이고 평의회라고 하는 것은 민회의 업무를 갖다가 지원해주는 역할을 했는데 이 민회 때문에 효율성이 업됐다. 효율성이 올라갔다라고 얘기해요. 평의회 때문에 효율성 자체가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 민회는 의결기관이에요. 모든 시민이 다 모여서 의결합니다. 그럼 그 안건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뭘 의결할 건지 안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민들이 모인 즉석에서 안건 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구난방 되겠죠. 그러니 평의회에서 이미 주요 안건을 갖다가 주요 안건을 민회로 상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건 시급한 거니까 이런 것도 한번 처리 좀 합시다라고 민회에다가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회의 업무를 도와주면서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민회에서 미처 평의회에서 올리지 못한 안건 등이 있을 때 민회에서 시민들이 또 토론을 통해서 안건을 또 올리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아주 소수겠죠. 여기서 올리는 안건들을 주로 처리하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서포트해주는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선출 방법 설명했고요.
재판소를 보세요. 재판소도 보니까 재판소도 보니까 매년 초 추첨에 의해 고개다만 밑줄. 그럼 끝난 겁니다. 매년 초 추첨에 의해서 배심원을 선정했다. 그럼 매년 초 추첨에 의해서 배심원을 선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배심원이 전문직이다, 아니다. 아니다. 배심원이 전문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국민참여재판, 우리도 국민참여재판 하거든요. 국민배심원제도, 국민참여, 국민배심원제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우리도 국민참여재판 할 때 배심원이 필요할 거야. 국민배심원이 필요할 때 우리나라에서 배심원 어떻게 선정할 것 같아요? 신청할까요, 우리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신청하지 않고 배심원은요, 랜덤하게 추첨을 합니다. 그 관할 지방법원에 있는 주소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랜덤하게 추첨을 해요. 그럼 복수로 추첨을 하게 되면은 가서 예비 소집 거치고 예비 소집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라고 하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추첨을 하는데 우리는 추첨을 하는데 누구는 제외가 되냐면은요. 변호사는 배심원이 될 수가 없어요. 추첨했는데 변호사야. 안 돼요. 직업을 조사했는데 추첨했는데 경찰관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 또 배심원을 할 수가 없어요. 등 재척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직업에 있어서 재척 사유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변호사 하게 되면 법을 되게 잘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배심원에 참여하는 얼마나 유리하고 좋겠어. 법을 잘하니까. 근데 변호사 왜 뺄까요? 경찰 왜 뺄까요? 응? 직업 재척 사유인데 왜 빼느냐라고 하면 편견, 선입견 가질까 봐. 모르는 상태에서 법을 모르는 상태에 참여해서 피고인의 말을 듣고 검사의 말을 듣고 누구 말이 옳은가 백지 상태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변호사나 경찰이나 이런 사람들은 법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그래서 어떤 사건 딱 접하고 나면 그냥 판결이 딱 들어가요. 징역 3년. 그렇죠. 이 자식 무슨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해? 아직 반성 못하는구만. 이런 식으로 편견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얘기를 들어도 안 해. 국민참여재판하는 이유가 왜 그런데? 아니 판사가 재판할 때 아무것도 없이 재판합니까? 아니잖아요. 수사기록하고 넘어오잖아요. 검찰로부터. 그럼 수사기록을 어떻게 하면 검토하잖아요. 검토하면서 이미 형량을 생각한답니다. 이 정도는 어느 정도가 되겠구나라고 이미 형량을 생각한대요. 그래서 이제 재판에 참여해서 정상 참작이니 뭐니 이런 거는 조금 거기에 영향을 줄 뿐이지 이미 그림은 그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판사들이 재판하는 도중에 졸고 그 변호사들도 누구야 피고인한테 고압적인 자세로 하고 이런 식의 재판이 이루어져야 하니까 안 되겠다.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거 도입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억울한 사람이 있을까 봐 얘기를 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가 편견 없이 들어라. 우리도 추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배심원이 전문직이라는 거 아니에요. 전문성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 사람 말을 듣고 정상적인 판단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2배수 정도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적 재척 사유 제외하는 거고 또 뭐냐면 아까 정상적인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 여기 왜 왔어요? 배심원 예비 소집해서 네. 한 5분 있다. 저기 왜 왔어요? 그럼 제껴야 되겠죠. 그렇죠? 뭘 보고 그 랜덤으로 추첨했으니까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거 걸러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배심원은 우리가 전문성이 없는 거. 그 밑에 도편 추방제라는 게 나옵니다. 도편 추방제는 민해에서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의 이름을 조개 껍데기나 도편 같은 게 뭐
기왓장에 깨진 것 같은 기왓장 뭐 그런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기원전 시대니까는요. 정확하게 뭐가 남아 있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뭔가 적을 수 있는 곳에 적어서 최고 득표자를 해외로 추방했던 제도입니다. 이게 오늘날 뭐와 유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거기 나온 것처럼 국민소환제와 유사한 것이 도편 추방제라는 거예요. 공직을 맡았으나 아니면 또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을 갖다 추방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도편 추방제가 뭐라고 나올 수 있느냐라고 하면 요즘에 좀 젊은 사람들은 잘 안 쓰는데 나이 든 사람들은 이 표현을 써요. 참주의 등장을 갖다가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참주의 등장을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이게 출제자가 나이가 조금 이제 있는 사람이 출제하면 이런 말을 쓸 거예요. 참주라고 하는 것은요. 참주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냐면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입니다. 아무래도 공직을 맡다 보면은 공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은 부패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데 바로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사람을 우리가 참주라고 얘기하고 더 얘기하면 이 참주라고 하는 것을 결국엔 또 뭐라고도 얘기하냐면 폭군정이라고도 얘기하는 폭군정. 폭군은 혼자 하는 거죠. 혼자 통치하는데 폭군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폭군입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군주정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원래 군주정이란 말이 나쁜 뜻이 아니에요. 사실은. 군주가 혼자 통치를 하는데 1인이 통치를 하는데 누구를 위한 통치를 하는 거냐면 타인을 위한, 남을 위한 정치를 한다, 통치를 한다, 남을 위한 정치를 한다. 그럼 군주가 남을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백성을 위한 정치죠. 이거는 괜찮은 거예요. 원래 정치 체제를 갖다 얘기하자면은. 그리고 예전에는 또 귀족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귀족정도 누가 정치하는 겁니까? 귀족이 정치하는 거죠. 근데 귀족이 정치하는데 남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면 그것도 괜찮은 거였어요. 근데 과두정이란 건 뭐예요? 소수가 지배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수가 지배하는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다수가 지배라거든. 다수가 지배하는데 중우정치하면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한다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다수가 참여하면서 자기 자신을 위한 정치를 하면은요, 이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근데 바로 도편 추방제가 이거에 해당됐다는 거예요. 도편 추방제라는 게 처음에는 성공한다. 야, 처음에는 정말로 참주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 폭군을 쫓아내기 위해서 국가에 해를 끼칠 위험한 인물을 쫓아내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기여를 했어요. 근데 나라가 망하려면 상위권 이제 상층부가 썩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라가 망하려면 부패한 나라는 반드시 망하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성공했으나 자꾸 얘네들이 이상해지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거기 나와 있지요. 정적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야, 좀 모여봐. 우리 공직하면서 좀 뭐 좀 땡기려고 하는데 저 자식 저건 안 되겠어. 응? 그러니까 쟤부터 제거하자. 쟤부터 제거하면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니까 될 거야. 우리가 조금 힘 모으고 몇 명 더 모아서 다음에는 도편 추방할 때 거기다 제 이름 쓰라고 해. 그러면 우리 세력이 좀 더 이렇게 공직 맡으면서 좀 더 땡겨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를 제거하는 데 사용하냐면 똑똑한, 유력한 정치.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면 자기가 힘들어지거든. 유력한 정치인들 제거하는데 이것이 악용됐던 겁니다. 악용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실패하게 되어지고 중우정치의 폐단, 그 다음에 다수의 폭력, 그렇죠? 이런 표현으로 사용되는 것이 나중엔 도편 추방제가
가지게 되는 특징적 요소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처음에 성공했어요. 그러나 나중에 실패한 겁니다. 나중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스 아테네 때 선거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무엇을 통해서 뽑았다? 추첨. 추첨을 통해서 뽑은 것은 고도의 전문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중후 정치로 변질된 게 뭐가 있었다? 도편 추방제. 도편 추방제. 처음부터 실패했던 것은 아니지만은 나중에 정적을 제거하거나 유력한 정치인을 제거하는 데 악용됨으로써 우리가 도편 추방제는 변질되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 아테네 직접민주 성공할 수 있는 조건, 아테네 민주정치 의의라고 하는데, 아테네 민주정치 의의는요, 민주정치 기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주정치의 출발점, 기원이라는 데서 의미가 있어요. 한계는 제한적이다. 아까 얘기한 거 있죠? 성별, 신분에 따른 특권계층. 그다음에 직접 민주정치라다 보니까 암만 해도 무슨 정치로 전락할 위험성? 중후 정치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그 밑에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라고 나와 있는데, 시민혁명 근대에서 이 시민혁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큰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시민혁명이라는 것은. 근데 사상적 배경 하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맨 처음에 천부인권 사상에서 나오고요. 천부인권. 여러분, 천부인권 사상이다라고 하는 요 내용이 뭘까요? 천부인권 사상이. 인간의 권리를 어디서부터 부여받았다? 하늘로 부여받아가 불가침,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계약설이라는 것이 나오고, 사회계약설 별표가 아마 3개 쳐져 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출제 빈도가 높다는 거. 사회계약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기면 37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냐면 계몽사상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계몽사상. 계몽이라고 하는 것은 뭐 한다는, 깨우친다는 거죠. 깨우치면서 이건 아닌데라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자꾸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바로 계몽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민혁명에 영향을 줬다는 건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계몽사상이 영향을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사학을 전공하셨다든지 아니면은 세계사 이쪽에 좀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그쪽을 또 공부하셨는데 또는 철학을 또 공부하셨든지 하게 되면 요거에 살짝 의심을 가는 경우도 있어요. 선생님, 계몽사상 좀 이상합니다. 왜 이상합니까? 라고 하게 되면요, 우리가 근대 시민혁명 하게 되면 세 나라를 얘기하거든요. 근대 시민혁명 하게 되면 세계 3대 시민혁명이라고 해서 영국의 명예혁명을 얘기하고요. 우리 교재에도 3대 시민혁명에서 나와 있죠. 영국의 명예혁명, 그 다음에 미국의 독립전쟁, 그 다음에 프랑스의 대혁명, 프랑스 시민혁명에서 프랑스의 대혁명, 요 세 가지를 세계 3대 시민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영국의 명예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그 다음에 프랑스 혁명, 프랑스의 대혁명을 갖다가 우리가 3대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라 이름 순서대로 꼭 기억하십시오. 영국, 미국, 프랑스. 영국, 미국, 프랑스. 왜 나라 이름 순서대로 기억하라고 하냐면요, 이게 시대 순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갑자기 뭘 하나 주거나 이게 여기에 영향을 준 거거든요. 시대 순이니까. 거꾸로 근데 요거가 여기에 영향을 주었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시대 순 맞지 않죠. 그래서 명예혁명의 결과 권리장전, 미국의 독립전쟁의 결과 독립선언문, 프랑스의 인권선언문, 이걸 막 섞어놓고 가가 나에 영향을 주었다, 나가 다 영향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막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대적으로 순위니까 꼭 국가 이름을 영국, 미국, 프랑스 요 순서대로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계몽 사상이 명예혁명에 영향을 주었느냐?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기적으로요. 시기적으로 명예혁명이 계몽 사상보다 이전이에요. 그럼 계몽 사상에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사실 안 준 거거든요. 근데 법과 정치를 집필하신 선생님들은 천부인권 계약서, 사회계약설, 계몽 사상 이것이 다 영향을 줬다라고 얘기해 버립니다. 이게 여기 영향 준 거는 맞아요. 이게 계몽사에 여기 영향 준 거는 맞아요. 근데 얘는 아니거든. 근데 뭉뚱그려서 그냥 시민혁명에 영향을 줬습니다. 이렇게 그냥 출제해 버려요. 왜? 셋 중에 두 개 줬으면 준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역사를 다루는 사람들은 시기를 굉장히 중시할 겁니다. 철학을 다루도 굉장히 중시하는데 희한하게 여기서만은 조금 여기서 좀 엄밀하게 하고 넘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쪽 분야에서 공부하셨던 인강 들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역사적으로 이거는 시기를 확실히 알고 있는데 영향을 안 줬는데 왜 영향을 줬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법과 정치 파트에서 영향을 줬다라고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틀려요. 우리 고등학교 과정에는 법과 정치 과목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세계사 과목도 있거든요. 세계사 과목도 있어요. 자, 근데 법과 정치 평가원 문제에서 이걸 직접 출제해 버린 거예요. 출제했어요. 출제했는데 세계사를 선택한 친구들은 아니다라고 한 거예요. 아니다라고 했더니 네가 아니다. 틀렸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항의를 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아니에요. 왜? 그랬더니 설마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올 줄은 디테일하게 나와버린 겁니다. 세계사 시간에 그렇게 안 배웠단 말이에요. 세계 시간에 그걸 언급을 했니? 네. 그래? 근거를 댈 수 있어? 네. 그 개인 선생님의 근거가 공적인 근거 될 수 있어? 네. EBS에 나와버린 겁니다. 계몽사상은 영국의 명예혁명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근데 법적에서는 줬다. 그리고 사실 이거 문제 오류 아니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근거를 통해서 평가원에 항의를 한 겁니다. 문제 오류다. 이걸 어떻게 하느냐, 학생들한테 일선에서 수업할 때 어떻게 하는 소리냐. 그랬더니 평가원의 답은 법정은 법정대로, 세계사는 세계사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이건 옛날에 국정교과서일 때 여러분들 국사에서 국사 1심 사상 일즉다 다즉일은 누구라고 나왔냐면 의상이라고 나왔어요. 그리고 옛날에 윤리교과서에 있을 때 국민윤리 윤리교과서에 있을 때 일즉다 다즉일은 누구냐라고 하게 되면은 원효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한국 사진 어떻게 배운지 몰라. 근데 예전에는 둘 다 국정교과서였어요. 근데 여기는 의상, 여기는 원효. 근데 국사 문제랑 윤리 문제랑 이렇게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 애들은 헷갈리잖아요. 예, 교육청 방침은 똑같았어요. 윤리 풀 때는 윤리, 국사 풀 때는 국사. 이게 통일해진다, 통일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우리는 세계사 안 배우죠. 그렇죠? 세계사 공무원 시험 과목이 없습니다. 영향 줬어요. 영향 줬습니다. 그냥 외우라면 영향 줬어요. 아시겠죠? 또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 로크, 홉스, 로크, 루소가 나와. 사회계약론자에 홉스, 로크, 루소 세 명이에요. 홉스, 로크, 루소, 홉스, 로크, 루소. 이것도 사람 순서대로 꼭 기억하세요. 사람 순서대로 기억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업할 때 알겠지만은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 순서대로 이름을 기억하는 게 홉스, 로크, 루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로크만 저항권을 주장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크만 저항권을 주장했다. 홉스는 어떤 정치를 주장했느냐라고 하면 절대 군주제를 주장했기 때문에 군주에게 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홉스적 관점에서 본다면 혁명에 영향을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로크는 무슨 민주제를 주장하냐면 로크는 간접 민주제를 이상적으로 삼아요. 그럼 간접 민주제를 이상적으로 삼는다는 것은 누구를 뽑는다는 소리예요? 대표를 뽑는다는 소리죠. 그 대표가 잘못되면은 정부를 재구성하라. 정부를 재구성하라는 게 뭐예요? 혁명이거든, 혁명. 저항권을 인정한 사람은 로크예요, 혁명. 루소는 무슨 정치를 주장하느냐라고 하면 루소는 직접 민주제를 주장하는 사람이 루소예요. 이상적 정치로. 직접 민주제는 누가 통치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직접 통치하는 거잖아요. 이걸 이상적인 정치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뭘 저항을 해요? 자기네들이 통치하는데. 그렇잖아요. 가장 강하게 저항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로크밖에 없어요. 그럼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의 사상이 시민혁명에 영향을 줬다고 해야 돼요? 로크에서 시민혁명에 영향을 줬다고 해야죠. 근데 갑자기 뭉뚱그려서 무슨 사상이? 사회계약서, 사회계약론자 중 누구도 들어가 있는데 절대왕정을 주장하는 홉스도 들어가 있고 직접 민주를 주장하는 루소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사회계약설이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다라면 이것도 모순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로크가 준 것이지 사실 딴 사람은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우리는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계몽사상이 다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의심하지 말고 그냥 암기하고 인정하고 나가자는 겁니다. 이 질문 참 많이 받아요. 선생님, 홉스는 아니잖아요. 이런 질문 많이 받아요. 그래도 인정하고 가자는 거예요. 문제가 그렇게 출제가 되어지니까. 아시겠습니까? 시민혁명에 영향을 준 사상은 세 가지라는 거. 천부인권 사상, 사회계약설, 그다음에 뭐라고요? 계몽사상. 이것이 시민혁명에 영향을 주었다. 사상적 배경이다라고 밑에 깔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회계약설을 잠깐 우리가 맛보기로 잠깐 살펴보면은요. 사회계약설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인권을 갖게 되어진다. 아까 우리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 밑줄.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에서는 천부인권이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요거 하나만 좀 정리하고 너는 끝낼 텐데. 자, 사회계약설의 공통점은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연 상태. 자연 상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태냐? 국가 이전의 상태예요. 여기 나온 것처럼 국가가 없는 자연 상태, 국가 이전의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있었던 것이 자연법이에요. 이때 있었던 것이 자연권입니다. 법은 법인데 자연법이니까 어떤 상태에 있었던 법이다? 자연 상태. 국가 이전부터 있었던 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 자연법이 잘 지켜지면 좋을 텐데 이것이 잘 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잘 지켜지지가 않아요. 왜? 이 자연법을 자연 상태는 누가 집행했냐면 개인이 마음대로 집행하는 거야. 이 법을. 국가가 없었으니까. 이 법을 누가 막 개인이 막 집행하는 거예요. 자연권인데 권리인데 이 자연권이랑은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과 재산과 자유라고 하는 자연권, 국가 이전부터 권리 세 가지가 있었는데 이것이 제대로 보장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이게 자꾸 불안한 거예요. 왜 불안하겠는가? 국가가 없어. 그러니까 나보다 더 힘센 사람이 내 재산을 막 가져가려고 해. 그래도 그걸 내가 어떻게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거 괜히 맞짱 뜨다가 내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죽을 수도 있어요. 생명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안한 상태였던 거예요. 사회계약론자의 논리가. 그러니 안 되겠다. 자, 우리는 모두 이성적 존재이니 합의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계약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계약을 통해서 국가라고 하는 것을 만들자.
국가를 왜 만들었느냐? 그럼 국가를 왜 만들었느냐? 왜? 내 자연권을 갖다가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권이라고 하는 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국가는 그래서 거기서는 권리 보장을 위해서. 권리 보장을 위해서 자발적인 계약. 중요한 거는 이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데 이 계약 합의 계약은요 시민들 간의 계약이에요. 시민들 간의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함정에 많이 빠지는 게요. 함정에 많이 빠지는 게 함정 시민과 군주 간의 계약, 시민과 국가와의 계약 그럴듯하거든. 특히 홉스에 가면 홉스는 우리의 권리, 우리의 권한을 다 군주한테 줬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마치 시민과 군주 간의 계약을 맺은 것처럼 착각하거든요. 근데 절대 아니에요. 무조건 시민들 간의 계약이야. 이거는 시민들 간의 계약이고 자발적인 계약이에요. 시민들 간의 계약이고 자발적 계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민들 간의 계약을 맺었다 했을 때, 자발적 계약을 맺었다 했을 때 실제로 계약서에 서명한 걸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계약서에 서명한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가상적 행위라는 거예요. 가상적 행위라는 것에 대한 인정을 합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가상적 행위입니다라고 인정을 해요. 자, 국가가 왜 필요했느냐라고 하면 자연권 보호를 위해서 필요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자연권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필요해,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국가가 필요했다라고 하면 국가 그 자체가 목적인 겁니까? 국가는 수단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수단이라는 거죠. 국가는 그 자체로서의 목적이 아닌, 국가는 그 자체의 목적이 아닌 하나의 수단이었다. 수단적 존재였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사회계약론자들은. 그래서 국가는 수단적 존재였다. 이 표현 매우 중요합니다.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표현이에요. 국가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서 목적이 될 수 없고 수단적 존재로서만, 개인의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적 존재로서만 존재했었다. 수단적으로만 존재했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자연 상태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자연 상태는 인위적 개념입니다. 인위적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계약론자보러 증명하라라고 하면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사회계약론자들이 3명이 있다고 그랬죠. 홉스와 로크와 루소. 이 사람이 그러면 국가 이전 시대 사람일까요? 국가 속에 살았을까요? 국가 속에 살았거든요. 근데 자기 이론들을 펴게 그냥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 상태랑 달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와서 뭐 동생이나 뭐 윗사람들한테 자연 상태가 뭔지 알아? 동생들한테 한번 물어. 자기보다 자연 상태가 뭔지 알아? 그러면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자연 그냥 산 있고 바다 있고 그런 건 자연 아니야? 이렇게 대답하겠죠. 자연 상태가 뭔지 알아? 국가 이전의 상태야.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네들이 국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거랑 구분되는 개념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으로서 자연 상태를 한번 증명해봐라라면 증명 못한다는, 타임머신 타고 할 수 없잖아요. 증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요? 그러면 이 국가라고 하는 것도 자연적 산물이에요? 인위적 산물이에요? 자연적 산물, 인위적 산물? 인위적 산물이라는 거지. 사회경제적 공통적인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국가도 인위적 산물이에요. 왜 국가가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 인위적 산물일까?
뭐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지게 된 거니까. 뭐 때문에 국가가 탄생하게 된 거니까. 예. 계약, 그쵸. 자연권 보호가 아니라 자연권 보호는 목적이었지만은 국가를 만든 목적이지만 국가가 탄생하게 된 것은 계약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럼 계약이라고 하는 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가 개입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국가라고 하는 것은 자연적 산물이 아니라 인위적 산물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는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시민들 간의 계약에 의해 생긴 인위적 산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게끔 된다. 그래서 시민혁명의 사상적 배경이 된 사회계약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회계약론자들 갖다가 홉스, 그 다음에 로크, 홉스, 로크, 루소 이렇게 배우게 될 텐데, 그래서 넘겨서 이제 밑줄만 한 번씩 끝내죠. 사회계약론들이 주장하는 사회계약설의 공통점이라고 해서 나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은 제가 설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만 치면서 우리 해결하면 되겠죠. 국민의 자연권을 천부인권으로 밑줄. 국민의 자연권, 자연권 세 가지 외우셔야 돼요. 생명, 제일 처음에 생명 소중하게 여겼어요. 이것도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만 내 생명 지키면 그다음에 뭐 지키고 싶겠어요? 재산. 재산 지키고 싶으면은 오래 살고 싶고 막 더 이제 막 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겠죠. 그다음에 자유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왜 순서대로 기억하라고 하냐면은 홉스, 로크, 루소. 홉스, 로크, 루소. 절반 끝난다고 했습니다. 홉스가 가장 중시한 거는 생명. 로크가 가장 중시한 건 재산. 루소가 가장 중시한 건 자유. 그래서 홉스, 로크, 루소, 생명, 재산, 자유. 이렇게 같이 등차시키면 돼요. 아까 얘기했던 지금 방금 얘기한 건 국가를 인위적 산물로 규정. 그렇죠? 계약을 통해서니까. 디귿번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설명하고요. 리을번 자연 상태는 거기 나왔죠. 인위적 개념으로 증명하기 곤란. 그렇죠? 인위적 개념으로 증명하기 곤란하다. 국가 성립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자연 상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불안전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뒤에 밑줄 모든 시민들이 이성적 존재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모든 사람이 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불안전성, 불안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계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이성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계약을 맺을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가 계약을 맺었다는 것은 이성이 있었기 때문에 계약을 맺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한계점이 있어요. 이거 사상이에요, 사상. 그 자연 상태와 사회 계약이 역사적 실체가 없는 논리적 가설에 불과하다는 거죠. 말장난이란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예전에 이게 굉장히 중시가 됐었거든요. 우리가 아직까지 공무원 시험에서는 출제 빈도가 높은데 이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서서히 이제 아웃되는 추세입니다. 옛날엔 그래서 이 그 사회계약설이 수능 쪽 가면 3점짜리 하나 2점짜리 난이도 되게 높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근데 이 굉장히 난이도가 쉬워지면서 이제 점차 빠져나가는 추세예요. 왜냐면 현대 사회에서 굳이 뭐 이걸 중요시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여러분들 시험은 3년이 좀 늦어요. 한 3, 4년이 좀 늦습니다. 그래서 사회계약설이 아직 비중이 높게 좀 출제가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홉스, 로크, 루소를 갖다가 개별적으로 좀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3대 시민혁명 보고 법치주의 보고 나면은 우리가 바로 정부 형태 쪽으로 들어가면서 정치과정 쪽으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